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비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비유는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1학년 때 가장 첫 시간에 배우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자유학년제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학업에 조금 관심을 덜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슉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배우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제 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서정 갈래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비유를 또 배워요. 그래서 결국에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한 번에 쫙 정리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됐어요. 비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일상적인 대화, 뭐 신문이나 방송 뭐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콧대가 덥다,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꽉 잡고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비유의 개념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거는 중학교에 있는 내용과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합쳤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면은 비유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 볼게요. 비유의 개념. 자, 비유라는 것은요, 표현하려고 하는 데서 원래 표현하고 싶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원관념이 된답니다. 자, 원관념을요, 어디에다가? 바로 다른 대상에 바로 그것은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 원관념이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빗대서 표현한다. 다른데 빗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 걔는 여우같이 교활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건 누구겠니? 바로 너! 그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걔를 어디다 빗댄 거지? 바로 여우다. 여우같이 해가지고 여우에다가 빗대고 있죠. 여우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에 나타난 비유의 효과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쨌든 간에. 자, 비유가 쓰이게 되면요. 근데 주로 이제 시에 많이 쓰이게 되죠. 원래 비유라는 것은 꼭 시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국어교육에서는 비유에 대한 이해가 시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 비유의 표현과 핵심의 정수, 비유의 핵심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통해서 주로 비유를 배우는 거지 꼭 비유가 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비유가 나타나면 뭐가 좋냐? 대사를 직접적으로 이 과가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왔나 보다. 그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신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아무래도 비유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는 너무 눈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참신한 느낌이 들죠. 눈이 진짜 위에 높이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기준이 더 높은 것 같다.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빗대서. 그럼 조금 더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요,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서 표현하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 선생님은 호랑이같이 무서워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선생님은 무서워 라고 하는 것보다 호랑이같이 라고 표현했으니까 마치 호랑이의 그 무서운 모습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비유라는 것은 반드시요. 자, 비유가 성립이 되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지?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비유라는 것은요. 성립이 되려면 자,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서 표현한다. 그럼 둘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표현이 나오는데,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건 뭐야? 달이죠. 원관념이 되겠죠. 원관념. 그렇죠. 자, 근데 이걸 뭐에다가 빗댔니? 바로 쟁반에다가 빗대고 있죠. 여기 쟁반. 얘는 뭐겠니? 보조관념이 되겠죠. 자,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얘 원관념인 달도 둥글어. 쟁반인 보조관념도 둥글어. 그렇죠.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반드시 있어야 비유가 성립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유사성의 원리, 즉 유추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눈은 봄빛이 앞에 나왔던 예시처럼 자, 봄눈을 봄빛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봄눈은 새끼 고양이 눈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고. 봄눈도 포근하구나. 봄빛도 포근하구나. 봄눈도 부드럽구나. 새끼 고양이 눈도 부드럽구나. 이런 서로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무엇이 성립한다? 비유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비유가 성립이 되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위에 보시면, 자, 비유의 어원을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비유는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리스어인 메타포라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자, 그리스어에서 메타라는 것은 운동이나 변화를 나타내고 뭔가 변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포라 같은 경우에는 운반하다, 이동하다, 라는 동사의 변화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한다. 이동한다 라는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원관념을 이거에 빗댔죠?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변화한다 라는 것을 그 어원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도 그냥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비유가 성립이 되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비유의 종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가장 많이 아는 거,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거 직유법이 있죠. 비유의 종류에는 직유법이 있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했었잖아요. 원관념, 보조관념에 빗대서. 자, 근데 두 개를 비유를 하는데요.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거?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인양의 연결어를 이 중간에다가 쏙 넣는 거죠. 자, 이것을 활용해서 자,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빗대어서 표현한다 라고 해서 직접 비유라고 해서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비유에서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는데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인양을 중간 매개로 사용을 해서 빗대는 것을 직접 비유, 직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볼까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원래 누구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나그네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원관념이 되겠네요. 원관념인 나그네가 어떻게 가는 거야? 슝 자연스럽게 슝슝슝 이렇게 가는 모습이죠.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날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을 마치 뭐처럼 구름에 달이 지나가듯이 라고 표현했죠. 근데 뭐뭐 듯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직유법이 쓰였고 구름에 달이 간다라는 게 바로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유의 예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비유를 하는데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 둘 사이 연결고리가 뭐뭐 같이 듯이 처럼 뭐뭐 인양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마음이여 넓을 때는 온 세상 우주가 마음에 수용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좁을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는 듯하구나. 뭐뭐 하는 듯 양하구나. 뭐뭐 하는 듯 같구나 라고 표현했으니 니까 바로 뭡니까? 직유법이 되겠죠.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거 뭡니까? 마음이죠. 그죠? 넓은 마음인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뭐야? 넓은 마음일 때는 온 우주가 마음에 수용되는 듯하다 라고 표현했죠. 이게 보조관념이 되겠죠. 마음이 넓을 때. 하지만 마음이 좁을 때라는 원관념은 바로 뭐겠지?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자, 내 영혼의 슬픈 눈이 바로 원관념이 되겠죠. 자, 이거 시는 이제 뭐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이영계 낙화라는 시예요. 이별을 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서 굉장히 슬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슬픈 거죠. 자, 내 영혼의 슬픈 눈인데 그 내 나중에 이제 그 이별을 극복하고 성숙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샘터에 물이 고이듯이 이제 내가 성숙을 하게 돼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뭐뭐 하듯이 들어갔으니까 직유법이 쓰인 거죠.
어머, 이거 예시가 이렇게 밑에까지 같이 가는 건데 또 이렇게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세요. 자, 그러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이가 쓰였으니까 역시 직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같이라고 쓰였으니까 직유법이 쓰였네요. 시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에 이제 시 공부하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직유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예시로서만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은유법이 있죠. 이것도 가장 유명하죠. 자, 은유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직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죠. 뭐뭐 같이, 듯이처럼, 뭐뭐 인양,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자, 그런데 은유는요. 자, 그런 연결고리가 없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겠니?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자, 가는 나이다. 가가 바로 원관념, 보조관념. 그러니까 A는 B이다. 아니면 가으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보통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연결고리가 없죠. 숨겨져 있죠. 연결고리가 있는데 숨겨져 있는 거죠.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은자가 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은둔자 있죠. 자, 은둔자 할 때 은자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비유라고 해서 은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암시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 연결고리 없이 숨어있는 은유, 숨어있는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는 나룻배에다가 비유를 했고요. 당신은 행인에다가 비유를 했네요. 자, 여기서는 나는 매여있는 나룻배고 당신은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방문했다가 또 하고 나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은유로 표현을 한 거랍니다. 어쨌든 연결고리가 없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은유의 예를 볼게요.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오죠. 진짜 내 마음은 호수.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예시 아니니? 그지?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자, 내 마음은 호수요. 자, 내 마음이 원관념이 되겠죠. 호수는 보조관념이 되겠죠. 어쨌든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은유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랑의 돌계단. 자, 이게 뜻은 이제 나중에 시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연결고리 없이 비유가 이루어졌으니까 은유. 또 삶이라는 것은 또 은총의 돌층계쯤 어디쯤 이런 식으로 연결.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도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가 숨어있는 비유 그리고 은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인법이 있답니다. 비유의 한 종류예요. 역시 원관념을요, 보조관념에 빗대는데요. 자, 좀 다르게 빗댄답니다. 일단 의인이라는 말은요, 인자는 모두 다 알죠. 사람 인자네. 그렇죠. 사람 인자고요. 의자는 뭐냐? 바로 흉내내다요. 그러니까 사람을 흉내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물이나 관념 등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거 파란색으로 바꿀까? 자,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거 반드시.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뭐 생각을 한다든지 감정을 느낀다든지 말을 하고 듣는다든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속성. 글을 쓴다든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뭐 회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글 쓰다 뭐 이런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속성을 부여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법. 자, 그럼 의인법의 예를 보면 잘 알겠죠?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야. 사람이 아닌 것을. 자, 풀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눕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사람이 이불 깔고 눕는다 이렇게 있죠.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의인. 그리고 꽃이 웃는다. 자, 웃는다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처럼 뭐 껄껄껄 웃는다든지 뭐 표현을 하면서 웃는다든지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것은 이제 이것은 의인법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시의 한 구절인데요. 내 기린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기린이 이라는 것은 이제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스러운 동물이 영영 울지를 못한다라고 이제 기린은 여기에 이제 검은고를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시에서. 이 시는 이제 김영랑의 검은고라는 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검은고에 빗댔어요. 검은고가 이제 기린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울지를 못한다, 운다라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속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을 의인법이라고 한다. 이제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화류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비유의 종류는요,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거랍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뒤에 이제 선생님이 쭉 얘기하는 비유의 종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시험에서 조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류라는 것은요, 일단 이 활자가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자, 그러니까 원관념을 보호저관념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생명이 없는 것을, 이게 원관념이 되겠죠. 이것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의인법이라는 게 있었잖아. 의인법은 어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근데 의인법은 포인트가 뭐였지? 그렇지. 사람의 속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화류법은 어때요? 조금 더 사람보다 큰 개념이죠.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살아있는 생명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통 무생물을 생물에 비유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화류는 큰 생물을 표현하는 거니까 화류 안에 바로 어떤 수사법이 들어가겠니?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빗대서 표현하는 의인법이 화류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류법의 한 종류의 의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있죠? 그러면 화류법이랑 의인법이랑 어떻게 구별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니면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내신이나 이런 과정에서 절대로 화류법과 의인법을 구별하는 문제 따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요, 그냥 선지를 보고요, 이거는 의인법이 쓰였구나, 화류법이 쓰였구나,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에다 빗댔구나,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물어보냐? 결국에 이 시어에서는 대상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비유법이 쓰였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상의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비유법이 쓰였어. 그럼 그것은 무엇? 바로 화류법 아니면 의인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 구별해봐! 뭐 이런 엽기적인 문제 같은 거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세세하게 구분을 하면 이제 이렇다라는 것은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자, 그럼 화류의 예시를 볼게요. 자,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을 생물에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둠은 새를 낳고, 이게 뭐냐면, 이제 해가 점점점 떠오르는 과정 있죠. 이제 새벽에서 이제 점점 낮이 돼가는,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어둠이 점점점 이렇게 거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둠이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랍니다. 어쨌든지요. 자, 새를 낳는다. 표현했고, 또 돌을 낳는다. 누가? 어둠은 무생물인데 얘가 낳는다. 그리고 어둠은 무생물인데 꽃을 낳는다 라고 표현했죠. 살아있는 거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화류의 예시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볼게요. 이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리더라. 연모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산들이 바다를 사랑해서 막 뛰어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냥. 자, 이렇게 하더라도 자,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범하다는 것은 이곳을 침범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여기가 신성한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모든 산맥들, 자, 산이죠. 산맥들은 어때요? 전부 다 무생물이죠. 그런데 달린다 라고 표현했고 또 침범한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러니까 화류의 예시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의인과 화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둘 다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표현을 하는 거죠. 단지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생물이 아닌 것을, 이제 무생물인 것을 생물에 표현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물의 의지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 의지라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표현을 했다면 거기는 의인만 쓰였고 화류는 쓰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상에 또 인격을 부여를 했다면 풀이 운다, 뭐 풀이 일어난다, 풀이 덮는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 잠을 잔다, 이런 식으로 사람만이 가지고 풀이 뭐
글을 쓴다라든지 이렇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화류가 아니고 의인이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유법은요. 자, 말 그대로 이게 대자가 대신하다는 거죠. 대신 비유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대신해서 드러내는 수사법을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서 드러내는데 얘를 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대신해서 드러낸다라는 게 이제 대유의 큰 설명이랍니다. 어쨌든 얘로 대신해서 드러내는데요. 대유의 종류에는 바로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답니다. 자, 제유법 얘를 대신해서 드러내는 거야.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대신해서 드러내는데요. 제유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신해서 드러내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고요. 자, 환유법은 관련되는 이 속성이 있어. 얘가 가진 속성을 가지고 이 대상 자체를 대신해서 드러내는 것을 환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대신해서 드러내는데 제유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드러내는 거고 환유법은 대신해서 드러내지만 속성을 가지고 그 대상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환유라고 하는 거랍니다. 근데 역시나 여러분들 또 구별하는 거 헷갈리잖아요. 대신해서 드러내는데 얘는 속성이고 얘는 부분이고 전체잖아. 아, 그거 어떻게 구분하죠? 역시나 두 개를 구분해라 라는 엽기적인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대신해서 드러냈구나. 아, 근데 그게 속성을 가지고 드러냈구나. 아니면 전체로 가지고 드러냈구나.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비유법을 보면은 제유하고 환유가 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는 헷갈리는 거죠. 대신 이거는 그냥 대신해서 드러냈구나. 대유가 쓰였구나.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유를 보도록 할게요. 제유는 일부를 가지고요.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 속에 그 일부가 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손이 모자라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손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신체의 일부분인 손은 어때요? 내 몸뚱아리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내 몸뚱아리 안에 속성, 내 안에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야. 내가 일꾼인데 일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얘를 가지고 얘를 대신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얘를 가지고 얘를 대신 드러낸 거니까 대유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이라는 것은 어때요? 먹을 걸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냈으니까 이거는 역시 제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강호의 병이 입어. 이거는 고전 시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강호는 한자로 보면 강과 호수지만 사실은 강호의 병이 입어 이 말을 하게 된다면 자연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전 시가에서는. 근데 강과 호수는 어때요? 자연의 일부분이죠. 자연의 일부분. 그래서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했으니까 제유법이 되는 거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것도 어때요? 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는 거. 이 구절에서도 국토의 전체,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랍니다. 자, 그래서 들은요, 국토 대한민국 전체 안에 부분이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낼 때 우리가 제유법이 쓰였다.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는 이거예요.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거. 빵은 먹을 것 전체인데 이 빵을 결국에 먹을 것 전체를 비유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유법이 있답니다. 환유법은요. 역시 원관념을